안녕하세요. 육체의 건강과 단련. 그 화려한 이면의 어두운 비극을 추적하는 피지컬 야사입니다. 조선시대 상기를 걷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도적도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빠르고 더 조용히 다가오는 공포.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지금이야 호랑이를 동물원이나 영상에서 보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전설 속 동물이 아니라 마을 사람을 물어가고 산길을 막고 때로는 궁궐 근처까지 내려오던 현실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 조선에는 특별한 군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름하여 차쿠갑사. 이들은 총도 없이 활과 창, 말, 그리고 자신의 몸 하나로 조선의 산속 포식자와 마주했습니다. 오늘의 피지컬 야사. 총도 없이 호랑이를 잡던 조선의 인간병기 차쿠갑사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왜 범 잡는 군인이 필요했을까요?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은 호랑이가 진짜로 많은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조선 전기의 기록을 보면 한양 도성안, 지금의 서울 사대문 안쪽에도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기사가 버젓이 등장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호랑이 관련 기록이 무려 800건 이상 나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함경도, 평안도 같은 북쪽 지방에서는 해마다 수십 명씩 호안, 즉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마을 사람 몇 명이 호랑이한테 잡혀갔다는 내용이 지방 관아의 공식 보고서에 올라오는 게 일상이었을 정도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호랑이를 동물원이나 다큐멘터리에서만 보지만 조선 사람들한테 호랑이는 말 그대로 일상의 공포였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 때인 1414년 조정은 공식 호랑이 사냥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차쿠갑사의 시작입니다. 차쿠는 호랑이를 잡는다. 갑사는 갑옷을 입은 병사, 즉 정규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월급 주는 호랑이 헌터. 그것도 가장 잘 싸우는 특급 병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시 조선에서 호랑이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농업의 발전이었습니다. 벼농사가 늘면서 사슴, 멧돼지 같은 초식동물이 논밭에 많아졌고 그 먹이를 따라 호랑이도 사람 사는 곳 가까이 내려왔던 겁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위험해진 셈이죠. 그렇다면 차쿠갑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반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정규 군인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엘리트였습니다. 경국대전을 보면 차쿠갑사는 전국에서 활쏘기와 무예가 뛰어난 자를 시험으로 선발했습니다. 정원은 시기마다 달랐지만 중앙에 배치된 핵심. 인원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준이었고 지방에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의 주력 무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활과 화살. 호랑이를 정면으로 상대하기 전 먼저 화살을 쏘아 기력을 빼는 겁니다. 하지만 활 하나로 호랑이를 잡겠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더 흉폭해지거든요. 둘째, 차코창. 호랑이 전용으로 만든 창입니다. 일반 창보다 길고 두꺼우며 찌른 뒤 호랑이가 창을 따라 앞으로 돌진해도 손잡이 부분이 땅에 걸리도록 설계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였죠. 셋째, 그물과 함정. 혼자 맨손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몰이 사냥을 했습니다. 몰이꾼들이 소리를 질러 호랑이를 특정 방향으로 몰면 차쿠갑사들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조직적으로 해도 칼도 아닌 창 하나 들고 호랑이를 잡는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의 5배가 넘는 짐승입니다. 앞발 한 방이면 사람 머리가 날아갑니다. 차쿠갑사들은 이게 직업이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면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호랑이 한 마리를 잡으면 면포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여럿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인 셈이죠. 반대로 사냥에 나갔다가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오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 아닌가요? 이제 핵심입니다. 실제 사냥 어떻게 했을까요? 차쿠갑사들의 공식 사냥 방식은 차코이라고 불렸습니다. 위는 포위라는 뜻입니다. 작전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탐꾼이 호랑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과 은거지를 파악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찰대죠. 다음으로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몰이꾼을 배치해
산 능선이나 계곡을 반원형으로 둘러쌉니다. 이들이 징을 치고 북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갑니다. 호랑이는 도망갈 방향을 잃고 결국 착고갑사들이 기다리는 좁은 길목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좁은 길목에서 호랑이와 착고갑사가 마주칩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먼저 궁수들이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 사이 창을 든 갑사들이 측면에서 달려들고 그물팀이 호랑이를 덮으려 합니다. 이 순간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한 사람이라도 겁을 먹고 발이 묶이면 누군가는 그날 집에 못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사망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편에는 착고갑사가 호랑이를 잡다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족에게 국가가 부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위험한 임무를 시키면서 순직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뒀다는 건 그만큼 이 일이 공식적으로 목숨이 걸린 임무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 하나. 착호이는 단순히 위험한 일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군사 작전 개념으로 보면 정보 수집, 포위, 교란, 집중 타격의 단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호랑이 사냥이 군사 훈련의 일부이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착호이를 통해 군사들의 협동심과 담력, 지형 파악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일석이조였던 셈입니다. 착고갑사의 몸은 현대 보디빌더의 몸과는 달랐을 겁니다. 크고 선명한 근육보다 실전에서 버티는 몸. 즉 당기는 힘, 버티는 하체, 강한 허리. 오래 움직이는 심폐지구력,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굳지 않는 신경계. 특히 중요한 부위는 5곳입니다. 첫째, 등. 활을 당기는 힘은 등에서 나옵니다. 광배근, 능형근, 승모근, 후면 어깨가 강해야 합니다. 둘째, 악력. 활시위를 잡고 창을 쥐고 말고삐를 잡고 장비를 들고 이동하려면 손이 먼저 버텨야 합니다. 셋째, 코어. 말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창을 찌를 때 몸통을 고정하며 산길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복부와 허리가 강해야 합니다. 넷째, 하체. 산을 오르고 말을 탄 상태에서 창을 찌르고 호랑이의 돌진 앞에서 버티려면 허벅지와 둔근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심폐지구력. 산에서 숨이 터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착고갑사의 몸은 헬스장 거울 앞에서 완성되는 몸이 아니라 산길, 마국간, 활터, 사냥터에서 만들어진 몸이었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굳이 루틴을 짜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산악 달리기, 낮에는 활쏘기와 창술, 오후에는 승마와 기마, 활쏘기, 저녁에는 무거운 물건 들기와 악력 훈련, 그리고 마지막은 공포를 버티는 실전 사냥. 등 운동, 하체 운동, 코어 운동, 유산소, 격투기, 멘탈 훈련을 하루에 다 하는 겁니다. 단 실패하면 근육통이 아니라 목숨을 잃습니다. 착고갑사가 단순한 하급 관청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왕들의 관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역대 임금들 중에서 착고갑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인물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은 호환 문제를 단순히 민간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 행정의 실패로 봤습니다. 호랑이 피해가 줄지 않으면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사를 못 지으면 세금이 줄고 국가 재정이 흔들린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세종은 착고갑사의 운영을 강화했고 직접 사냥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실록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호랑이 몇 마리를 잡았다는 보고가 임금에게 직접 올라가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야생동물 포획 현황을 직접 챙기는 셈이니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 태종 이방원 시절에는 호랑이가 경복궁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사는 궁궐 바로 옆에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의 치안 능력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착고갑사를 대거 출동시켜 한양 인근을 샅샅이 뒤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인근에 곰이 나타나서 특수부대가 긴급 출동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랄까요. 성종 때는 착고갑사 제도가 더욱 정비됩니다. 경국대전의 착고갑사의 정원, 선발 기준, 포상 기준이 법으로 명문화된 겁니다. 이 시기쯤 되면 착고갑사는 단순한 임시 조직이 아니라 조선 병제의 공식 구성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차코갑사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의 충격입니다. 외란 이후 조선의 군사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전통적인 갑사 체계 자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차코갑사도 이 파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약 무기의 발달입니다. 조총이 보급되면서 굳이 목숨 걸고 창으로 호랑이를 잡을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총으로 원거리에서 처리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차코갑사를 가장 위협한 건 호랑이가 아니라 총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 호랑이가 줄었습니다. 차코갑사들이 수백 년 동안 열심히 잡은 결과 조선 후기로 갈수록 호랑이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대적인 해수구제 사업, 즉 맹수 박멸 사업을 벌이면서 한반도의 호랑이는 사실상 멸종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20세기 초반까지 간간히 목격됐던 한반도 호랑이는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오늘날 우리는 호랑이를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차코갑사가 너무 일을 잘한 탓일까요? 뭔가 묘하게 쓸쓸한 결말이기도 합니다. 차코갑사를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들은 역사책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름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무장이 몇 년에 어떤 전투에서 이겼다. 이런 화려한 기록 대신 이들에게 남은 건 실록의 단 몇 줄. 어느 지역에서 호랑이 몇 마리를 포획했다는 건조한 보고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조선 백성들이 밭을 갈고 아이를 키우고 장에 갈 수 있도록 산속의 공포를 막아줬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습니다. 영웅은 기억되고 영웅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잊힙니다. 차코갑사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셨다면 오늘부터 조금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 하나 들고 호랑이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을, 총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담대하게 서 있었던 조선의 인간병기들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기괴하고도 놀라운 신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